예, 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만주족의 학살, 중국인 10일간 약 80만 명. 그러니까 제목이 만주족의 학살, 요 제목으로 해가지고요. 중화민족의 탄생, 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제가 이제 중국인 10일간 약 80만 명이고, 그러니까 만주족이 중국인을 약 10일간에 약 80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많이 이제 학살을 했다라는 거죠. 요 이야기를 이제 제목으로 해가지고요. 요 책 세 번째 꼭지 시간이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중화민족의 탄생 요코야마 히로야키 지음이고 2012년에 나왔고요. 오늘 다룰 마디는 그 만주족의 학살 요거고 10일간 중국인 약 80만 명. 그다음에 중국인의 원심력 포비아, 쪼개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무정부 상태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화의 지변의 딜레마. 한족이랑 그 이민족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민족주의 열정, 한족의 민족주의 열정에 불을 지폈지만은 그게 또 이제 모순에 이제 봉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틀의 유지, 그다음에 중화민족의 탄생.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화민족이라는 게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서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이걸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떤 약점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구나. 중국의 어떤 약점을 보여주는 표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만주국의 탄생. 이제 일본이 만든 거죠.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만주족의 학살, 10일간 약 중국인 80만 명. 무정부주의자인 장지는 그래서 신의 혁명 이제 안팎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논의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했었다. 구체적인 만주 민족의 학살로 만주 민족이 이제 학살을 했다라는 거죠. 유명한 양저우 학살, 자딩 학살을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1645년 청나라 군대는 중국 전토를 평정하는 과정에서 강남 양저우를 포위하여 약 10일간 약 8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한다.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민족이 이제 많이 우리를 죽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이제 한국인이랑 있다. 한국인이 이제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왔죠. 침략을 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제 많이 죽었겠고, 그다음에 청나라도 많이 죽었다라고 하기에는 또 쑥 지나간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이제 덜이다. 그다음에 원나라 뭐 이런 것도 덜이다. 뭐 대학살을 당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그 왜 특히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는 산지가 많아요. 산이 많다. 산이 많아서 그 한계가 있다. 그 위로 올라가서 숨어 있으면은 못 찾아요. 그래서 덜 학살을 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량 학살에 대한 어떤 그 공포심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한국 식민지를 삼았는데 그때도 인구가 이제 줄기보다는 늘었다. 이제 근대 문물 때문에 이제 는 거겠죠. 그런 게 이제 또 있고. 그래서 한국인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할 거다. 저도 이제 느낌적으로는 잘 이해가 이제 안 되죠. 근데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좀 의식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된다. 바로 느껴지지 않는다. 또 마찬가지 학살이 상하이 교회에 위치한 자딩에서도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이러한 순환을 통해 입은 깊은 상처는 양저우 11기 자딩 도성 기락 등에 기록되어 남아 있으며 그것을 읽은 청왕조 말기의 지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복수를 맹세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우리 한족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 그러니까 만주족이 한족을 많이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 한족이 복수하면서 일어나면서 제국주의 해가지고 제국주의도 이제 몰아내고 모든 억압에서 이제 일어나자라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모순에 이제 봉착을 한다. 보시면 이제 알아요. 만주인이란 무엇인가? 중국은 중국인의 중국이다. 2600년 전 황하의 강변 양증한 강안에는 황제 자손이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근데 이 이전에는 또 묘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여기에 만주 유목민의 흔적은 없었다.
뭐 이제 자기 땅이라는 거죠. 역사 얘기를 하면서 만주가 중원을 훔쳐 북은 유엔으로부터 남은 전호까지 그 학살, 불태워 토벌하는 거 약탈의 모습은 원나라 시대보다도 더욱 격렬하다. 양조 11 자딩 민가 자딩 만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집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주 현에서도 동일하게 학살되었다. 말하자면 민족적 원한을 숙적인 만주 민족의 조정에 대해서 계속 퍼붓고 구세의 복수에 의한 복수를 호소하고 있다. 원한. 이것은 근대적인 민족주의라기보다는 전통적인 복수 원료였지만은 그래서 많지 않아요, 진짜로. 중국 영화 옛날에 보면 요즘 이제 중국 영화 안 보지만은 그게 또 이제 한국 영화의 위상을 나타나는 거겠죠. 옛날에 이제 홍콩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홍콩 영화 이제 지금 안 보죠. 한국 사람 이제 한국 영화 보고 매화 좀 보고.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잘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그 특정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그 자꾸 그걸 이용을 해서 영화를 이용을 해서 정치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와 이거를 자꾸 유도하는 게 있어요. 많아요. 많다. 이제 세대가 그 위쪽 이제 586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세대가 이제 거기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게 있을 텐데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면은 창의력이 좋고 광고 같은 것도 봐도 창의적이다. 광고 같은 것도 봐도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역대적인 역사 유물 봐도 뭐 불상이니 뭐 이런 걸 봐도 특이하다. 그리고 뭔가 확 이렇게 딱 그 개성 같은 게 있고 그래서 확실히 창의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얘기 드리는 거는 중국 복수 원리가 이렇게 많다. 전통적인 복수 원리지만 그것을 민족, 종족의 수준으로 확대하여 광복을 복수로 취한함으로써 더욱 친근한 논리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독립하니까 광복이잖아요. 얘네들은 그 전에 만주족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광복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인의 원심력 포비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대량 학살을 당한 적이 없잖아요. 대량 학살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민족이 침입을 해가지고 대량 학살을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뭐 미국한테 이제 얻어 터진 게 이제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민족에 대한 침입이 없었고. 한국도 이제 약간 있었지만은 간헐적이었고 있어도 그 대량 학살은 아니었다. 산지가 많았고. 그래서 서울에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쭉 펴는 것 같잖아요. 서울에만 있고 경기도만 좀 가면은 조금만 동쪽으로 들어가도 다 산입니다. 엄청 산이 빽빽해요. 산이 엄청 많아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해 혁명 운동은 서구 열강의 중국에 대한 침략이라는 그 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당시 구미 열강이라는 적대국 앞에서 내부적으로 단결하여 외적에 맞서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존재했다. 화이지변의 논리에 입각하여 그러니까 한족이랑 그 이민족 야만족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입각을 하면은 일단 한족의 어떤 열정, 정치적인 열정을 일깨울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치적인 열정을 일깨우고 나면은 그 논리에 맞서서 다른 이민족들도 독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지변이라는 게 각각 그 민족마다 이제 어떤 개체성을 인정을 하는 거니까 다른 뭐 만주족도 만주국을 세울 수 있고 뭐 조선족도 거기 뭐 나라 세울 수 있고 뭐 티베트 종족도 뭐 세울 수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난다. 내분이 일어나면은 이제 서구 열강한테 침략하기 좋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부지리까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구미 열강에게 어부지리를 제공하게 돼요. 어부지리가 이제 뭐 싸우는 거잖아요. 두루미랑 조개랑 싸워서 어부가 집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되어 천하의 와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두려움이 존재했다. 이게 근데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서로 내분해서 싸우면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 대학살이 당할 수 있다. 이런 그 위기의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원심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중국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6.25 같은 것도. 왜 6.25에 왜 갑자기 껴들었어, 중국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되게 위험한 거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미국이 핵폭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핵폭탄을 갖고 있어가지고 일본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핵폭탄이 있으니까 뭐 남한 뭐 북한 있어도 뭐 안 싸우겠지. 뭐 설마 하겠어? 핵폭탄이 있는데 이렇게 했지만은 북한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미국이 다시 이제 들어오니까 중국 저쪽 우측까지 가니까 중국이 또 이제 오고 핵폭탄이 있는데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또 공격하려고 그러는 건가 보네 해서 미리미리 이제 먼저 손을 쓴 거다 이제 생각이 이제 들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직감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 그런 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럼 미리미리 미국을 이제 밀어내려고 했을까? 요 원심력 포비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만큼 더 이제 자세하게 명료하게 이해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이만큼 다 있으면 요게 영향을 주고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하니까 먼저 이렇게 밀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영향을 줘서 이게 다 원심력이 작동해가지고 다 흩어지고 빠개지면은 더 공격받기 쉽고 이제 대학살이 이제 나기 쉽다. 그럼 불안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진핑 독재 강화도, 그다음에 뭐 무리한 경제, 빚을 통한 무리한 경제 성장도 이런 원심력 포비아로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경제 성장을 안 하면은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독재를 강화하려면 각각 목소리를 내가지고 또 이제 쪼개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심력 포비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도 그 이제 다민족이라는 게 이제 원심력의 어떤 기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다민족이라는 게 그걸 약점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약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위기감, 긴장감, 그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이지면의 딜레마. 근데 화이지면은 한족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박한 이민족이랑. 그래서 무엇보다 화이지면의 논리에 입각한 광복혁명론은 청왕조 타도를 위한 한족 중심의 민족혁명에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데 눈부신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니까 한족이 다른 애랑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청왕조를 부시는데 한족을 통해서 민족주의로 이제 부신 거예요. 청왕조가 만주족이에요. 이것도 청왕조가 청나라는 그냥 청나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한국인 입장에서 만주족 나라예요. 만주족 나라. 그래서 한족을 통해서 일단 이 왕조를 뿌겠는데 이제 성공을 했다. 근데 청왕조가 타도된 이후 새롭게 수립될 국가 형태를 운운할 때 예상치 못했던 큰 문제점이 출현하게 된다. 화이지변의 논리에 따라 18개 성에 지역에 거주하는 한족만으로 구성된 한족 단일 국가를 세우게 된다면은 그 밖에 헤이룽장, 지린, 펑텐, 동삼성과 신장, 몽골, 티베트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화이지면이 한족만을 포커스를 딱 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민족도 각각의 그 개별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의 개별성을 가지니까 걔네들도 또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 얘기가 화이지면이라고 해서 각각 개별성, 그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묶는 거, 요걸 가지고 변주를 하면서 지금 틀을 유지하려고 할 때는 요걸 쓰고, 그다음에 민족적인 감정을 일으킬 때는 요걸 쓰고, 그래서 막 번갈아 가면서 쓰고 나중에는 이제 중화라는 말로 절충해가지고 이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양뚜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것도 보시면 걔네들이 이렇게 갈등을 했었구나, 이런 논의도 했었고 저런 논의도 했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 요거를 제가 정확하게 할게요. 이게
대일통이에요. 대일통. 그러니까 대통이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근데 양뚜는 중화민국이 성립된 이후에 위안스카이의 전제체제 복구 운동을 지지했던 인물로서 악명이 높지만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는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낸 기재이다. 뭐 기이한 인재 뭐 이렇게 되겠죠. 오늘날 이제 이 사람이 양뚜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오늘날 세계에서 중국은 한족 한미 그 중국 한족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만주족, 몽골, 회, 티베트의 땅을 조금이라도 상실해서는 안 된다. 한만, 몽골, 회, 티베트 인민들도 그중에 어느 한 민족이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형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세 가지 가운데 그 어떤 하나라도 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어떤 한 가지라도 변동이 발생하면은 국가가 망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얘네가 이런 거 경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 형태가 변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영토도 인민도 변해서는 안 된다. 인민을 변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인 한, 만, 몽골, 회, 티베트 5족은 다섯이 단결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가 다섯으로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던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다. 그래서 틀은 유지해야 된다. 그 경계 딱 넓으면 이제 좋은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비한족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배하는 거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화민국의 탄생. 이런 논의 끝에 이제 중화민족이라는 게 말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주의에 따른 한족 동아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포섭은 하는데 한족 중심으로 포섭을 하는 거죠. 1919년부터 순원은 경제발전 계획에 반영된 건국 방약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도 몽골과 신장 지역에 대한 식민을 주장했다. 몽골과 중국 경제발전을 주장한 내용 중에 순원은 몽골과 신장을 향한 철도망 정비 계획을 제안했다. 여기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족이 이런 몽골과 신장에 가서 거기 원자재 같은 거 이용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이제 100년 전이죠. 이제 100년 전부터 그런 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동 같은 사람은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족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순원은 동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한족과 한족에 의해 동화된 소수민족을 총칭하여 중화민족이라고 부르자는 새로운 제안이었다. 그래서 중화민족은 한족 중심으로 이제 동화된 거, 요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주족 이런 거 구태여 구별하진 않고, 근데 구별은 하지만은 그 큰 틀 안에서 한족 틀 안에서 다 녹여내자. 한족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모두가 융합된 형태인 단일 민족 개념인 중화민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이걸 이제 순원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묶은 거죠. 묶인 그거를 중화민족이라고 이제 묶은 건데, 이 중화에는 한족 중심도 들어가 있고 다른 것도 묶는다는 것도 이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대일통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이지면 이게 다 녹아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화이지면의 논리와 대일통의 틀 사이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우수한 한족과 무능한 이민족을 구별하면서 이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무능한 이민족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이를 해체시키면서 한족을 중심으로 동화시켜. 그러니까 한족을 중심으로 동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무섭다. 이제 그 뭐 한국을 이런 식으로 또 가면은 또 이제 한국이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 사회 안은 모두 형제라는 틀 속에 중화민족에 의한 대일통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대한족주의의 다른 표현인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인 이 저자는 이 중화주의도 그냥 한족주의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만주국의 탄생. 그래서 만주국은 그 중국이 주장했던 화해지면, 그러니까 한족이랑 다른 민족이랑 구별하는 그 논리를 활용을 해서, 그래 구별돼? 그러면 만주국 세워줄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이제 독립을 해야 되니까 요것도 모순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보시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본은 화이지면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민족주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구실 아래 청나라에 폐위된 황제 푸이를 내세우며 만주국을 건국했다. 과거에는 화이지면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신의 혁명에서 투쟁을 벌였던 혁명파 세력의 전통을 계승한 국민당이었지만은 일본의 침략에 직면하게 되자 거꾸로 대일통의 틀에 의거해서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을 일단 물리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동원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그 이용하고 버린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을 시킨 다음에 우리도 따로 독립을 해주겠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독립을 하고 우리도 따로 독립시켜줄 수 있겠지라고 해서 일본 열심히 쫓아냈더니 나중에 중화주의라고 해서 다 찍어 누르고 독립도 못하게 하고 그런 통제 강화됐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만주국이 각 민족마다 만주국의 세운 논리가 각 민족마다 따로따로 이거를 강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민족마다 따로따로라고 화이지변이라고 따로따로라고 그럼 만주에다가 만주국 세울게. 만주국을 만주 사람을 위한 거. 그렇게 얘기한 다음 그래서 이제 세웠다라는 거잖아요. 이 저자 얘기가. 그러면은 그 논리로 내세우면은 그 한반도에 있는 거 조선 요거는 그 조선도 독립하게 해줘야지. 그 일본이.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보면은 논리가 안 맞아. 논리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다. 근데 막 우기는 거죠. 폭력으로 우긴다. 그래서 각각 그 어떤 그 현실주의적인 국제 정서에 뭐 이런 거를 보고 나서 그런 식으로 움직였겠지만은 논리가 맞아야지 이제 되는데 이야기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중국도 뭐 한쪽만을 강조하다가 나중에 이제 틀도 강조를 하다가 그 절충해가지고 이제 중화민족이라는 말을 통해서 한쪽을 강조하는 듯 하면서도 이제 동아주의를 내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게 그게 중화민족이라는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든 민족 개념이 없잖아요. 그건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튼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다고 할 수 있고 중국은 이제 크니까 여러 민족 많이 사니까 그래서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중국의 약점이 다민족이라는 거구나. 이게 일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일본 엘리트들은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잘 안 받나 봐. 인구가 줄어도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줄어도. 그래서 그게 어떤 사회 불안으로 원심력을 크게 작동시키는 힘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불안하니까 시진핑한테 힘을 더 실어주는 거야. 경제가 어떻게 돼서 또 조각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시진핑의 힘을 실어주는 거, 그다음에 6.25에 뭐 이제 참전했던 거, 그리고 중화민족이라는 말을 만들었던 거,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관리자 행보를 보였던 거,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은 확실히 분열이라는 거 이런 걸 두려워한다. 그리고 분열의 어떤 분열을 가속화하는 어떤 힘, 송곳으로 틈을 송곳으로 계속 치면은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 송곳 역할을 하는 게 다민족으로 이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힘이 센가 봐요. 그 민족이 다르다라고 느끼는 어떤 그 부분에서 오는 어떤 분열 감각 이게 강하게 작동하는 듯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참고하는 건데 마오쩌둥은 옛날에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각 성마다 독립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의 이제 중국 해체하자 뭐 이런 거죠. 조그맣게 다 독립하자라고 그랬어요. 각 성이 독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그의 고향인 후난성을 후난공화국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공산주의자 돼가지고 공산당으로 접수하고 나서는 또 대일통 비슷한 거죠. 대일통에서 그 이민족을 이제 찍어 누르는 거 그런 식으로 간 거죠. 이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 만주국에 탄생하는 거는 그 화이지변 논리, 그거를 일본인이 차용한 거다. 근데 그 논리를 차용하면은 한국인도 독립을 시켰어 줘야지 그때. 그다음에 중화민족의 탄생,
요거는 그 인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화이지변, 민족마다 다르다라는 거랑 크게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차이를 강조하는 거랑 같다는 걸 강조하는 거를 절충시킨 개념이다. 근데 사실상은 한족 중심이다. 틀을 유지하려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 화이지변, 각각 개별성을 강조하라는 흐름도 있었다. 요거를 강조해가지고 청왕조 청산을 빨리 했다. 민족주의, 한족 중심 민족주의. 요게 이제 화이지변이죠. 개별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중국인은 원심력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다. 대량 학살에 대한 그 경험이 있다. 만주족에 의해서 대량 학살된 경험이 있다. 원나라 때보다 심하게 학살됐다고 하고, 엘리트들은 이런 걸 읽으면서 중국 엘리트들은 많이 울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건 우리가 산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평야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닌 거. 그래서 배산임순가 산을 꼭 끼잖아요. 도망가는 그 부분을 좀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야가 넓은 거를 좀 꺼려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들키니까. 산이 있어야지 숨고 막 피하고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평야에서 싸우면은 그냥 힘이 10이고 힘이 8이면 그냥 10이 8을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산에서 싸우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딱 해가지고 힘이 8이어도 10이라는 세력을 이길 수도 있고 또 버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봐. 그 산이라고 하는 그 특성에 좀 기대려고 하는 부분이 이유가 있긴 있나 봐요.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그래서 만주족이 많이 죽였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무서움이 있구나. 그래서 민족 개념도 한족 중심의 어떤 동아주의 민족 개념을 만들었구나. 이런 거 받아들이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부북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